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요? 또 최근 여론 흐름의 행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투표율이 8.75%입니다. 현재까지 투표를 보면 지난 대선보다는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 이 시간 사전 투표보다는 한 3%포인트 가까이 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뭐 남은 시간 또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최종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것도 이번 대선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죠. 네,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저는 충분히 경신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30선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0% 예. 무난히 좀 넘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높은 요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제도로서 안착화된 측면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양정당의 어떤 진영이 경합도가 높을수록 예. 이제 투표율도 덩달아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캠프가 투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 예.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좀 분산해서 투표하자. 이제 그런 요인으로 사전 투표는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관건은 네.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이제 30선은 넘을 것인데 그게 33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 뚫고 35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는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좀 봅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은 30%를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따라서 올라갑니까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수리적 예측 네. 모델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사례 수가 좀 적은데 지금까지 이제 사전 투표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예. 몇몇 사례를 봤을 때 사전 투표가 이제 전체 투표율을 올리는 데는 크게 좀 기여한 측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전 투표가 이리 되면 본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까지는 예측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사전 투표가 높으면 투표율 총량, 총 투표율, 최종 투표율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된 그렇게 예. 좀 경험적으로 성립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락 득표율보다 더 어려운 사실 투표율 예측이거든요. 네. 그래서 때 투표율은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요. 뭐 날씨 요인이라든지 상황 요인 이제 등등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하자면 최종 투표율이 73에서 75 이 구간의 최종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73에서 75면 19대 대선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그때 19대 대선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촛불 전국에 따라서 굉장한 투표율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오히려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낮았는데 이제 그 정도만큼은 조금 나오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75 수준을 좀 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다 낮다를 가늠하는 네. 것은 보통 2030 젊은 층 투표율이 얼만큼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은 이제 예상보다 높았다. 예. 이제 예상보다 낮았다라면 그 투표율이 안 나오는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죠. 이를테면은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선거 때는 네. 예상보다 사실 더 높게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예. 50대 이상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번 투표율이 마지막 관건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선거 캠페인의 마지막은 결국 투표 동료거든요. 네. GOTV라고 해가지고 Get Out the Vote. 결국 이제 투표장에 나와야지 그 의사가 이제 물질로 확인되는 건데 결국 투표율이 마지막 변수다. 그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예, 어쨌든 배철호 연구위원께서는 예상 최종 투표율 75% 정도. 73에서 75 이 75 구간. 정도. 예. 네, 맞는지 한번 나중에 네,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사전투표 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서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 유리합니까? 사실 투표율 그 자체로는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선거 때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그때 네.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서 당연히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서 좀 비상이 걸렸었는데 네. 막상 까보니 이제 박근혜 후보가 더 강세를 보였거든요. 즉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결국 투표율 총량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계층에서 많이 나왔냐. 특히 이제 세대 요인 또 네. 지역 요인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세대에서 많이 나왔냐가 그 구성 요인의 예. 크기가 중요한 거지 투표율 총량으로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 이제 이번에서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2030 특히 2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층이
투표 의향이 좀 상대적으로 4050이나 6070보다 낮아요. 또 이제 그 경험적으로 낮습니까? 낮습니다. 아. 이제 다른 기관 조사를 보자면은 중앙일보 이제 엠브레인 조사를 보자면은 다른 연령대들은 적극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90 이제 중반대를 다 보이고 네. 있는데 유독 20대에서는 80 초반을 보이거든요. 예. 10여 퍼센트 포인트 이격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매번 선관위가 전국 단위 선거를 있으면 투표율 조사를 하는데 예. 지난번 갤럽에 의뢰했을 때도 다른 의향층들은 다른 연령대들은 다 80 중후반을 보였는데 유독 20대에서만 60 초반을 보였어요. 결국 예. 이제 20대의 투표율, 20대가 얼만큼 그 윤석열 후보 강세를 보이고 20대에서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 변수 혹은 그 결정적 요인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젊은 층이 이제 사전 투표에 적극적이다,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공식도 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20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 진영 간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꼭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런 좀 쉽지 않은 분석인데 자 일단 하나를 보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지지층 각각의 사전 투표 의향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적극성이 더 큰 거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연령 요인도 있고요. 또 예. 뭐냐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보수층 일각 특히 네. 이제 고연령층에서는 사전 투표는 좀 부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예. 물론 뭐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이제 외국에서도 투표 결정 시기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 주요한 어떤 흥미로운 주제인데 뭐냐면 일찍이 투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관여도가 높고 네.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슈와 관계없이 나는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그 후보를 지지하러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관여도도 높은 편이고 뒤에 후보 투표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자. 예. 좀 더 남은 기간 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투표하겠다는 그런 정향성도 있지만은 독특하게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지난번 사전 투표 의혹이 정치 공세가 되면서 예. 거기서 이제 좀 보수층 일각에서는 좀 바꿔치기 하거나 부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아직까지 고연령층 일부에서는 좀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은 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 양강 후보는 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결렬될 것처럼 보였던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자 구도에서 여론조사를 대부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다자가 아니라 지금 3자로 줄어든 이런 상황인데 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마침 공교롭게도 예.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날, 이제 저희도 어저께 하루만 일찍이 이제 그 단일화 결렬이 있었어도 그날 긴급 조사를 했을 텐데 네. 그렇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이제 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질문하고 그 상황이 현실화됐을 때는 분명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했을 때 응답하고 실제 단일화가 됐을 때 응답은 다르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다 가상 대결이었어요. 만약 예. 이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저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가정적인 상황에서의 흐름하고 실제로 이제 사퇴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예. 분명히 흐름이 있거든요. 가장 큰 흐름은 뭡니까? 기존에 그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의 흐름.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미결정층들의 흐름은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행선지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한계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공표 조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오차범위 이제 안 결과가 대부분이었고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인 건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인 조사는 없었다. 대부분은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대부분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 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대로 지지 격차가 이제 벌어진 것도 있고 가까워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응답하고 단일화가 성사된 이후에 실제 그 표심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여론조사 흐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흐름을 그 정확하게 보면서 가는 게 가장 명료할 텐데 결국 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일화의 가정적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인데 네. 이 역시 이게 일관된 방향과 크기가 좀 제각각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조사도 지금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중앙일보도 있고요. 동아일보부터 보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층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49.1%가 윤석열 후보 지지로 간다. 이재명 후보 지지로는 23.7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조사 하나 보여주실까요? 중앙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죠. 이재명 후보로 31.2%더 많이 가는 결과도 있어요. 바로 이제 이 대목인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전체 결과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뚜렷한 방향과 크기가 보이지 않더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 아까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둘이 이제 반분하는 것으로 골고루 이제 그 나눠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2대1 비율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크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일부는 윤석열 후보에게로 이재명 후보에게로 심상정 후보에게로 심지어는 투표장에 안 나오겠다는 의향도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제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층의 설명력이 한층 더 높아졌을 텐데 이 가정적인 상황이 과연 현실이 될까 이런 문제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이재명 후보가 좀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 가져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가져가더라. 좀 이재명 후보에서 좀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반분 골고루 가져가는 수준이지 많이 가져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저께 단일화 무산 결렬에 따른 안철수 후보 지지층과 관련된 몇 개의 조사가 있었는데 공통적인 흐름은 그렇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많이 가져가더라도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수준. 오히려 가져간다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가 단일화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후보로 더 많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단일화가 된다라면 뒤에 언급하겠지만 항상 단일화에 성공한 실패는 사퇴한 후보, 사퇴한 후보의 행보에 단일화에 영향력이 크기는 달려 있었거든요. 사퇴한 후보의 행보. 그렇죠. 이제 역대 이제 사례에서 보더라도 사퇴한 후보가 나를 지지하듯이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단일화의 효과, 영향력의 크기는 나타나는데 이제 어저께는 안철수 후보가 특별한 그 행보는 없었지만 이제 곧 유세에도 합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후보로 이제 어느 정도 가겠다고 마음먹은 층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또 어떻게 갈까라는 이제 미결정층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흐름을 지켜보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미결정층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결정해야 될 층들도 같이 연동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했던 마지막 흐름을 결정짓는 그런 모멘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단일화가 성사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좀 실패한 사례로 이제 꼽히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012년을 돌이켜 보자면 그때 후보가 뭐 압축되었다지 단일화에 또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양 후보 진영이 좀 결합력을 높이면서 좀 더 큰 가치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 전에 보자면 DJP 단일화라든지 이제 비록 이제 마지막에 철회했지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대선은 아니지만은 지난번 4.7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본 효과였거든요. 공통점은 그거죠. 사퇴한 후보, 이제 티켓을 놓친 후보가 상대 단일화 후보만큼 얼마나 같이 뛰어주느냐, 같이 하느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진영 지지층을 그대로 옮겨갔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었다. 결국 이제 단일화 성공과 실패는 사퇴한 후보의 행보에 좀 달려 있었다. 역사적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꽤 높은 비율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지지층들은 거의 다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평균값이 이제 88.8인데 개별 후보로 보자면 뭐 92%, 91% 이미 단단히 좀 굳어져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동층 혹은 플로터라고 하면은 지지 후보 교체 의향과 결정하지 않은 층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양 후보 진영에서는 90% 이제 꽉 차 있는 수준이다. 그 이상 변동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조사 기간마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ARS 기반 조사에서는 한 3%, 5%가 이제 아까 결정하지 못했다. 네. 이제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한 8에서 10%가 아까 결정하지 못했다 모르겠다는데 결국 2층 다 합쳐도 이제 10% 이제 초중반에서 뭐 적게 보면 한 단단히 한 6, 8% 2층만이 이제 좀 남아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층의 규모가 양 후보의 경합 정도를 충분히 이제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준이거든요. 네. 만약 한쪽 흐름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라면 결국 여전히 부동층의 향배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이제 단일화 효과가 과연 그 부동층을 깨우면서 한쪽 방향으로 흐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순풍이 불까 역풍이 불까. 이제 네.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 거기다 이제 단일화 변수까지 더해져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마 선거 결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은 후보 개인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예. 보조 지표도 항상 같이 봐야 되거든요. 보조 지표라고 하면 뭐냐면 이번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투표 동의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프레임에서는 여전히 정권 교체 비용이 오차 범위 밖으로 그건 개인 지지율과 별개로 오차 지지 범위 밖으로 이제 예. 정권 교체 의향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당선 가능성입니다. 예. 결국 이제 미결정층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 결국 이제 대세 순응 효과도 없잖아 있거든요. 물론 그 반대 개념도 있지만은 당선 가능성에서는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밖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조사는 있는데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는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최종 선거 기간이 좀 남아 있고 투표율 변수도 있지만은 예. 여론조사 지표로 보자면 그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은 예. 그런 흐름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5일 정도 남은 기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좌우를 넘나든 킹메이커 김종인 위원장이요. 윤이 이기면 5%포인트 차,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2%포인트 차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 전망은 물론 근거 오랫동안 있는 뭐 걸까요? 선거를 직접 지휘하셨고 예. 현장을 많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뭐 직감 혹은 나름의 예. 데이터 분석에서 근거하셔서 하신 말씀일 텐데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이긴다라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었다, 단일화 효과가 있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서 그 효과의 크기가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 기반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의 정책 역량 그리고 이제 여당으로서 좀 보여줬던 그 예. 개인기 그것이 좀 통했다. 결국 이제 그 결과가 5% 윤석열 성, 2% 이재명 성을 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나름의 어떤 해법 혹은 분석 포인트가 아니냐 그렇게 좀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